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열리던 그날, 수지는 자신의 손에 감긴 붕대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새벽마다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시어머니 약봉투를 챙기고 병원 예약을 잡던 그 손이 오늘 모든 진실의 증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식당 무대 뒤편 수지는 떨리는 숨을 가다듬으며 하얗게 감긴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상 자국 위로 붕대가 겹겹이 감겨 있었고 그 아래로는 아직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름 튀는 팬 앞에 섰던 기억이 손끝에서 되살아났고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 원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듯 했습니다. 유 원장이라니 시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신데 무슨 유 원장 낭독이란 말입니까? 수진이 고개를 들어 홀 안쪽을 바라보는 순간 큰 며느리 미정이 무대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마이크를 손에 쥐더니 하객들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효심 깊은 며느리가 어머니를 위해 나선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웃음 뒤에 숨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수없이 보아온 그 웃음은 항상 무언가를 가져가기 직전에 나타나곤 했으니까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상석에 놓인 유원장 봉투를 향해 손을 뻗었고 마치 자기 것인 양 거침없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오려 했습니다. 그건 어머님 손에. 하지만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장남 태호가 수진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죠. 오늘 제발 조용히 끝내자고,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작은 며느리인 자신이 나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미정이 봉투를 높이 들어 올리며 하객들에게 보여주려는 순간 상석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복순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칠순을 맞은 노인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단호한 동작이었습니다. 복순은 봉투 위로 손을 뻗어 미정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음을 되찾더니 복순의 손을 슬쩍 밀어내려 했습니다. 마치 정신이 혼미한 노인을 달래는 것처럼 능숙하게 상황을 넘기려는 몸짓이었죠. 하지만 복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멈춰. 복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하객들의 손이 멈추었고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수지는 숨을 삼키며 상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기억이 오락가락한다며 약을 먹던 시어머니가 저렇게 또렷한 눈빛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걸까요? 미정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금세 능글맞은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없으시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투에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상대를 무시하는 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였죠. 치매 기운이 있는 시어머니를 효심 깊은 큰 며느리가 보살피는 모습을 말입니다. 하지만 복수는 미정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낡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작은 USB였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표면에 빨간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미정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미정이 재빨리 USB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건 제가 보관. 미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순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복순은 화면을 몇 번 누르더니 단톡방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폴더폰만 사용하시면서 문자 보내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저렇게 능숙하게 화면을 조작할 수 있다니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벽에 걸린 대형 TV가 저절로 켜졌습니다. 파란 화면이 깜빡이더니 재생 중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하객들도 마찬가지였죠. 잔치 도중에 갑자기 TV가 켜지다니 축하 영상이라도 준비한 건가 싶은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축하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미정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고 입꼬리가 올라간 채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하객들의 숟가락이 일제히 내려졌습니다.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TV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영상 속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TV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유언장 봉투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호도 벌떡 일어나 TV를 끄려 했지만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 허둥거렸습니다.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이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전체가 화면 속 미정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손등의 붕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이 순간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상석에 앉아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담담하고 고요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인 척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상 속 미정의 입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식당 안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영상 속 미정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리더니 음량이 점점 커지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저런 말을 하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나오면 후견인으로 우리가 가져와야지.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식당 안 여기저기서 술렁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는 속삭임들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효심 깊은 큰 며느리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해 있었고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리모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도 의자 밑에도 그 어디에도 없었죠. 태호가 허둥대는 사이에도 영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미정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건 조작이에요.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식당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TV를 향해 손가락을 뻗으며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의 미정은 분명히 그녀의 얼굴이었고 목소리도 틀림없이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조작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한 증거가 하객들의 눈앞에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잠시 화면 전환을 하더니 다른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부엌으로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새벽녘의 어둑어둑한 조명 아래 누군가가 프라이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미정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상 속 미정이 프라이팬 앞에 선 사람에게 다가가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야, 내 자리 알아.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상 속 프라이팬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추석 전날 새벽 혼자서 전을 부치고 있던 그때의 장면이었습니다. 미정이 내려와서 전을 바닥에 쏟아버리기 직전 바로 그 순간이었죠.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감긴 붕대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더욱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붕대 아래에는 그날 새벽의 기억이 화상 자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이 벌겋게 부풀어 올랐던 그 밤을 수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순이 천천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명함이었습니다. 복순은 그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곧 오실 거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이름과 변호사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변호사라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 칠순 잔치의 변호사가 왜 오는 거야? 하는 의문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하객 중 한 명이 슬쩍 휴대폰을 들어 TV 화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었지만 곧 여기저기서 휴대폰이 들려졌습니다. 누군가는 동영상을 찍었고 누군가는 캡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은 순식간에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척 모임방, 동네 부녀회방, 학부모 모임방까지 미정이 쌓아 올린 효부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태호에게 바짝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다급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당신이 막아, 지금. 하지만 태호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리모컨은 찾을 수 없었으며 하객들은 이미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막는단 말입니까? 태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궁지에 몰린 태호가 갑자기 수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 뭐했어? 수진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이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을 작은 며느리인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었죠. 언제나 그래왔듯이 잘못이 생기면 작은 집 탓이었으니까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수지는 말을 하면서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상석에 앉아 조용히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고 입꼬리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은 시어머니라는 것을. 복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오늘 처음 본다. 난 이미 준비했다. 그 한마디에 식당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복순에게로 향했습니다. 치매 증세가 있다던 노인이 이렇게 명확한 문장을 말하다니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은 이제 창백함을 넘어 핏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TV 화면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검은 화면 위로 하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영상 14라는 표시였습니다. 아직 3개의 영상이 더 남아있다는 뜻이었죠. 미정은 그 글씨를 보며 숨이 막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더 나올지 미정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미정이 슬그머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식당 출입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발, 2발 미정이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 복순의 목소리가 그녀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끝까지 앉아들어. 복순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당 구석구석까지 닿았습니다. 그 안에는 명령이 아닌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면 더 큰 일이 생길 거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미정은 출입문을 바라보다가 결국 제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도망칠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상태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언가가 끝난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관계가 오늘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아내 미정과 어머니 복순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의 말만 믿고 어머니를 치매 환자 취급했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를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장남으로서의 체면과 남편으로서의 의리 사이에서 태호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표정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 큰 며느리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 재산을 노렸대. 작은 며느리는 불쌍하게 고생만 했나 봐. 효부인 줄 알았더니 완전 사기꾼이네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미정이 수년간 쌓아 올린 명성이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다시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다음 거 재생해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TV 화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번째 영상이 재생되려는 순간 미정이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듯,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통쾌함도 아니었고 안도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3년간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묘한 해방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지만 오늘만큼은 그 통증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아니라 모두가 알게 된 증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태준이 조용히 수진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붕대가 감긴 손을 조심스럽게 아프지 않게. 수진은 남편의 손길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람도 오랫동안 형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오늘은 자신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명함의 주인공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복순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공증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공증까지 마친 서류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녀가 노렸던 재산은 이미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복순이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하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 말하겠다.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도둑인지. 그 선언이 떨어지는 순간 수지는 알았습니다. 3년간의 침묵이 오늘로 끝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석 달 전 그의 추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추석 전날 새벽 4시 수지는 시댁 부엌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잠든 시간,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수진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죠. 프라이팬에서는 기름이 지글지글 끓고 있었고 수지는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조심스럽게 팬 위에 올렸습니다. 동그랗게 퍼지는 반죽을 보며 수지는 잠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3번째 추석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수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를 졸였습니다. 큰집 며느리인 미정은 명절에 한 번도 부엌에 내려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수진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전날 밤 12시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 3시 반에 알람을 맞춰 일어났거든요. 겨우 서너 시간 눈을 붙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는 없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부엌 일을 도맡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이 집에는 팽배해 있었으니까요. 수지는 피곤함을 삼키며 묵묵히 전을 뒤집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2시가 되었을 때 미정이 느릿느릿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고 하품을 연거푸하면서 부엌으로 들어왔죠. 수지는 그때 이미 20판이 넘는 전을 부쳐 쟁반에 가지런히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전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고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미정이 쟁반 앞에 서서 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씹던 것을 휴지에 뱉어내며 말했습니다. 기름이 너무 많아.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10시간 가까이 서서 부친 전이었습니다. 기름량을 조절하며 한 장 한 장 정성껏 부친 것들이었죠. 하지만 미정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 기름이 많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미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쟁반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리더니 바닥을 향해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20장이 넘는 전들이 바닥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노릇하게 익은 전들이 기름기 묻은 바닥 위에 널브러졌고 수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해. 미정은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수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죽을 만들고 다시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전을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24시간 가까이 부엌에 서 있었던 셈이었죠. 손등에는 기름이 튀어 생긴 화상 자국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물집이 잡힌 곳도 있었고 껍질이 벗겨져 진물이 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연고 하나 바르지 않은 채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차례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차례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난 뒤였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 복순의 방에 들어가 약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시고 있었고 수진이 매주 약봉투를 챙겨 요일별로 나누어 드리곤 했죠. 약통을 정리하다가 수진의 손이 서랍 안쪽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안에 늘 있던 서류 봉투가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농지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던 봉투였죠. 수지는 혹시 다른 곳에 넣어두셨나 싶어 서랍을 이리저리 뒤져보았지만 서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형님이 가져가셨나?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수지는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 서류를 함부로 가져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보험 정리나 다른 일 때문에 잠시 가져간 것이겠지 하고 넘기려 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서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결국 남편 태준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서류가 없어. 태준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까지 사라졌다고 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중요한 서류가 그냥 없어질 리가 없었으니까요. 태준은 곧바로 형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어머니 서류 왜 가져갔어? 전화기 너머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며 모르는 척하더니 태준이 재차 추궁하자 결국 얼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거 미정이가 어머니 보험 정리한다고. 보험 정리에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이 왜 필요한데요? 태준이 따지듯 물었지만 태호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수지는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들으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감이 맞았던 겁니다. 큰 집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복순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복순이 수진의 손을 가만히 잡아 끌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수진의 손등이 드러났습니다. 화상 자국이 벌겋게 부어오른 손등, 물집이 잡혀 껍질이 벗겨진 손가락. 복순은 그 손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 내가 기억한다. 복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엇을 기억하신다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하지만 복순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수진이 미처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순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죠. 복순은 능숙하게 카메라 버튼을 눌러 수진의 손을 촬영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었습니다. 추석 다음 날 며느리 수진 손 화상이라고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오락가락한다던 분이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남기시다니요. 하지만 수진은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시어머니만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복수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신경과 전문의에게 정신감정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인지능력 검사, 기억력 검사, 판단력 검사를 모두 받았죠. 검사 결과 복순의 인지 기능은 나이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경미한 건망증은 있지만 치매 진단을 내릴 수준은 아니었죠. 복수는 그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병원에서 나와 곧장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 공증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유언장 작성, 재산 분배, 법적 효력에 대해 하나하나 꼼꼼히 물어보았죠. 변호사는 복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시느냐고. 복순은 대답했습니다. 서두르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아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갔습니다. 치매인 척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날카롭게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름쯤 지난 어느 날 미정이 복순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죠. 미정은 복순 앞에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위임장이었습니다. 재산관리 정권을 큰 며느리 미정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죠. 미정은 능숙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시니 제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편하실 거라고, 복잡한 일은 저희가 다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복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헷갈리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더라? 내가 요즘 자꾸 깜빡해서. 미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확신하는 눈빛이었죠. 미정은 더욱 친절한 목소리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재산을 제가 안전하게 지켜드릴 거라고, 도장만 찍으시면 다 알아서 하겠다고. 복수는 여전히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미정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복순의 머릿속 수첩에는 미정의 모든 행동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복순이 쉽게 넘어올 거라고 방심했습니다. 그래서 더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 앞에서 수진에게 폭언을 하고 태호와 전화하면서 재산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꺼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은 어차피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복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증거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녹음으로, 메모로. 미정이 파놓은 함정 위에서 춤을 추는 동안 복수는 조용히 그물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수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수지는 그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서고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병원 예약을 잡는 일상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칠순 잔치가 다가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 조용히 준비해온 것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USB에 저장된 영상들, 공증을 마친 유언장, 병원에서 받은 정신감정 기록.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칠순 잔치가 열리는 이 식당에서 3년간 숨겨왔던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겉모습이 아닌 속마음으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수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수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습관이 생긴 지 오래되었죠. 수진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둑어둑한 부엌에서 수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어머니의 약통을 챙기는 것입니다. 요일별로 칸이 나뉜 약통에 아침약, 점심약, 저녁약을 하나하나 넣어둡니다. 혈압약 한 알, 당뇨약 2알, 혈액순환제 한 알. 매일 똑같은 순서로 한 번도 틀린 적 없이 챙깁니다. 약통을 챙기고 나면 시어머니의 병원 진료표를 확인합니다. 다음 진료 날짜, 검사 예약 시간, 담당 의사 이름까지 수진의 머릿속에는 모든 일정이 정리되어 있죠. 진료 날짜가 다가오면 버스 시간표를 확인해서 몇 시에 출발해야 병원에 여유 있게 도착할 수 있는지 계산해 둡니다. 시어머니가 버스에서 오래 서 있으시면 힘드시니까 앉아서 갈 수 있는 비교적 한산한 시간대를 찾아두는 것도 수진의 몫입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치면 남편 태준과 아들 시우의 도시락을 쌉니다. 태준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든든한 도시락이 필요하고 시우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만 그래도 간식거리를 조금씩 챙겨주는 게 수진의 마음입니다. 도시락 반찬을 담으면서 수진은 종종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 가로등 불빛만 켜진 골목길. 이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이렇게 수진은 매일 새벽부터 집안을 돌립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것이 수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수진의 남편 태주는 어떤 사람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태주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을 아끼고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태주는 집안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 늘 눈치만 보았습니다. 형 태호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지 못하고 형수 미정이 아내 수진에게 함부로 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모른 척 거실로 빠지고 수진이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어도 이불 속에서 뒤척이기만 했죠.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곤 했습니다. 그런 태준이 처음으로 움직인 날이 있었습니다. 추석 다음 날 수진의 손을 본 날이었죠.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태준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수진의 손등에 벌겋게 부어오른 화상 자국이 눈에 들어온 순간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약상자를 뒤져 연고를 찾아왔고 서툰 손길로 아내의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도 아무 말하지 않았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 속에는 미안함과 원망과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남편인지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태준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형 눈치 보며 조용히 지내는 일상, 아내의 고생을 알면서도 나서지 못하는 일상. 태준은 그렇게 또다시 침묵 속에 묻혀갔습니다. 이제 큰집 이야기를 해볼까요? 큰 며느리 미정과 장남 태호. 이 두 사람은 참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미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동네 모임에 나가면
늘 밝은 웃음을 지으며 시어머니 이야기를 했죠. 우리 어머님 제가 다 모신다.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곁에서 챙겨드린다.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미정을 대단한 효부라고 칭찬했고, 미정은 그 칭찬을 만끽하며 SNS에 사진을 올리곤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찍은 투샷, 정성껏 차린 밥상, 사진, 병원에 함께 간 인증샷.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된 효도의 기록이었죠. 하지만 진짜 현실은 어땠을까요? 명절 당일 수진이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음식들을 미정은 자기 이름으로 친척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직접 만든 잡채라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전이라며 사진 속에는 수진의 손이 찍혀 있지 않았고 수진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을 미정 혼자서 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죠. 미정의 남편 태호는 그런 아내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추기는 쪽이었죠. 태호는 장남으로서의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장남이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 어머니는 큰 집에서 모시는 게 맞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지만 정작 어머니 병원에 한 번 모시고 간 적이 없었습니다. 약 챙기는 것도 진료 예약하는 것도 모든 것은 작은 집 며느리 수진의 몫이었죠. 태호가 미정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며 한 말이 있습니다. 알아서 처리해. 그 한마디가 태호라는 사람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권리만 챙기려는 장남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아내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사람. 그것이 태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 복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복수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 듣지 못한 척했을 뿐, 그녀의 눈과 귀는 늘 열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새벽 부엌에서 홀로 일할 때 복수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미정이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볼 때 복수는 수첩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복순의 수첩에는 지난 3년간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수는 일부러 치매인 척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복순이 TV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일부러 그랬던 거죠. 잠시 후 미정이 리모컨을 찾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리모컨을 발견한 미정은 곧바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치매 맞네. 이제 후견인 신청해야겠다. 복수는 그 통화 내용을 방 안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또 한 줄을 적었죠. 미정이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 복수는 그렇게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의 아들 시우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시우는 올해 13살이 된 중학생입니다. 엄마를 닮아 말수가 적고 속정이 깊은 아이죠. 시우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할머니 복순의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우는 틈만 나면 할머니 방에 들러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리모컨을 찾으시면 직접 찾아다 드리고 할머니가 과일을 드시고 싶어 하시면 부엌에서 깎아다 드렸죠. 큰집 어른들이 할머니를 치매 환자 취급할 때 시우만은 할머니와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시우가 엄마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손 아프지? 수진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하지만 시우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깊었습니다. 13살 아이의 눈에도 엄마의 고생이 보였던 겁니다. 시우는 그날 이후로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고 밥상 차리는 것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하려고 했죠.
태주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끔해졌습니다. 13살짜리 아들도 아내를 돕는데 정작 남편인 자신은 뭘 하고 있는 건지 태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복순도 시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수진을 돕는 모습을 보며 복순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복순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복순이 수진에게 슬쩍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으려는 순간이었죠. 복순은 아무 말 없이 수진의 앞치마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수진은 무슨 일인지 몰라 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손에 잡혔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확인해봐. 복순은 그 말만 남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밤늦게 혼자 방에서 그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이름과 변호사 연락처가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런 것을 주셨는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쪽에서 알 수 없는 희망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이 가족의 모습입니다. 새벽마다 홀로 부엌에 서는 수진, 눈치만 보다 뒤늦게 후회하는 태준, 겉으로는 효부지만 속으로는 재산만 노리는 미정, 장남 타이틀 뒤에 숨어 책임을 피하는 태호, 모든 것을 보면서 조용히 준비하는 복순,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고생을 알아보는 시우. 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날이 바로 오늘 칠순 잔치가 열리는 이 식당이었습니다. 칠순 잔치가 열리기 일주일 전 수진은 생애 가장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복순의 병원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정기검진비에 약가, 거기에 추가로 필요한 정밀 검사 비용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이었죠. 문제는 그 돈을 마련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큰 집에서는 어머니 병원비를 내겠다고 말만 하고 한 번도 실제로 낸 적이 없었고, 작은 집 형편으로는 매달 생활비 맞추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수지는 밤늦게 부엌 식탁에 앉아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우의 학원비 통장이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넣어두었던 돈이 어느새 제법 모여 있었죠. 수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돈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학원비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실은 시우가 고등학생이 되면 학원을 보내주려고, 대학에 가면 등록금 보태주려고 아껴두었던 돈이었죠.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병원비 고지서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큰 집에 말해봐야 또 핑계만 늘어놓을 게 뻔했고, 남편 태준에게 말해도 형한테 얘기해 볼게 하면서 흐지부지 넘어갈 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수지는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며 전액 출금을 요청했죠. 직원이 정말 다 빼시는 거냐고 한 번 더 물었을 때 수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다발을 봉투에 넣어 받아들 때 수진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시우야. 엄마가 나중에 꼭 다시 채워줄게. 수진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병원비를 내고 남은 영수증들을 수진은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해서 갈색 봉투에 넣고 그 봉투를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죠. 언젠가 이 영수증이 필요한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증거가 필요한 날이 분명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남편 태준에게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형님과 끝을 봐야 해요. 태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태주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그래? 수진은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가족끼리니까 더 해야죠. 이대로 두면 어머님 재산이 다 넘어가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형에게 맞서려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수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나서지 못할 거다. 그렇다면 내가 나서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올라왔다는 알림이었죠. 수진은 별 생각 없이 화면을 열었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정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요즘 어머님 재산에 욕심을 부리고 있다. 우리 몰래 서류를 뒤지고 다닌다. 장남인 우리를 무시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 긴 글 아래에는 마치 수진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부엌에 섰던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치료비까지 자기 돈으로 낸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집어서 자신을 재산 욕심꾼으로 만들어버리다니요. 수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참고 넘어갈까? 하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가족 단톡방에서 반박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수진에게는 그 한 문장을 쓰는데 온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심장이 뛰었지만 수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단톡방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정의 답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증거 내놔. 미정의 공격은 거침없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서 왜 증거가 없느냐. 내가 서류를 뒤진 건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숨기지 마라. 하나씩 하나씩 날카로운 말들이 올라왔고 수지는 그 말들에 반박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태호도 단톡방에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엄마 재산은 장남이 관리하는 게 원칙이야. 작은 집은 조용히 있어. 수지는 그 메시지를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칙이라니요. 장남이라서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면 그동안 왜 어머니 병원비 한 번 내지 않았습니까? 약값 한 번 보탠 적이 있습니까? 입원하셨을 때 병실에 하루라도 와본 적이 있습니까? 수지는 그 모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단톡방에서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때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 복순이었습니다. 내 칠순 잔치에서 다 말하겠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단톡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미정도 태호도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무언가를 말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정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미정이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사람 많으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잔치는 가족끼리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작은 집은 오지 말라는 뜻이었죠. 미정은 칠순 잔치에서 수진을 배제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수진이 없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메시지를 보고 있다가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도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수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나서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태준에게 전해졌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곧 태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태준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형, 우리도 잔치에 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동생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작은 집은 안 와도 돼. 어머니가 불편해하실 수도 있어. 태호의 목소리에는 회유와 경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신 거야. 잔치에서 다 말하겠다고. 우리도 들어야지. 태호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알았어. 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통화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형 눈치만 보던 태준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으니까요. 물론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편이 자기 편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아들 시우를 불렀습니다. 시우야, 내일 잔치 가는 거 알지?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마. 엄마 곁에 있어. 시우는 엄마의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고개를 더 깊이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한편 복순의 방에서는 조용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고 명료한 통화였습니다. 내일 2시에 식당으로 와주세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변호사가 알겠다고 대답하자 복순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모아온 영상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이 태호와 나눈 통화 녹음, 수진에게 폭언하는 장면, 위임장을 들이밀던 순간 모든 것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복수는 USB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내일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USB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복순이 미정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자 미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시어머니가 직접 자기 방에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복수는 미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 미정이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으려 했지만 복수는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복순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미정은 문 앞에 선 채로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의 가슴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눈빛은 분명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또렷하고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태호에게 전화를 걸어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일 뭔가 이상해. 어머님이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태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뭔 계획이 있겠어. 치매 걸린 노인이. 내일 그냥 잔치하고 끝나. 미정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에 자리 잡은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칠순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모였고 3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칠순 잔치 당일 식당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미정은 누구보다 먼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를 차려입고 진주 목걸이까지 걸친 모습이었죠. 마치 오늘의 주인공이 자기인 것처럼 미정은 식당 입구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칠순 잔치 제가 다 준비했어요. 큰 며느리가 해야죠. 미정은 그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단하다, 효부가 따로 없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미정은 그 칭찬을 온몸으로 흡수하듯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미정이 원하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라는 것을 확인받는 순간, 한편 수지는 주방에 있었습니다. 상차림을 돕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통에 쌓이는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이 가는 대로 발이 가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수진의 손등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고 그 아래로는 아물지 않은 화상 자국이 욱신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주방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미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죠. 손님 앞에는 나오지 마. 그 한마디에 수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손님 앞에 나오지 말라니 자신도 이 집안 며느리인데 왜 숨어 있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투면 시어머니의 잔치를 망칠 것 같았으니까요.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상석 근처에서 어머니 복순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오늘 유독 피곤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마치 오늘 일어날 모든 일을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차분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컨디션 괜찮으세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죠. 오늘은 끝까지 지켜봐라. 태준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을 때 미정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하객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무대 쪽을 바라보았죠. 미정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앞으로는 큰 집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당 안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효심 깊은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선언하는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수지는 주방에서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 집에서 모신다는 말은 사실상 어머니의 모든 것을 큰 집이 가져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태호가 미정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태호가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어머니 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장남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당당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것처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죠.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장남이 하는 게 맞지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수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수진의 팔을 잡아 말렸습니다. 지금은 안 돼.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조금만 기다리라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미정은 수진이 일어서려다 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입꼬리가 더 올라갔죠. 미정은 수진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분은 재혼으로 들어오신 작은 며느리인데요. 그 한마디에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에게로 향했습니다. 재혼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녔습니다. 미정은 그 단어를 일부러 강조해서 말한 것이었죠. 수진이 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인지, 얼마나 주변인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수진은 손등의 붕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수진은 이를 악물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상석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숟가락이 테이블 위에 떨어지는 소리였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상석으로 향했습니다. 복순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됐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한마디에 식당 전체가 멈춰섰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뚝 끊기고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복순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미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피곤하시면 앉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정이 복순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정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고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순이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그 동작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칠순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단호하고 힘있는 움직임이었죠. 나는 멀쩡하다. 복순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치매 기운이 있다던 노인이 저렇게 또렷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니.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슨 일인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태호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라는 신호였죠. 태호가 무대 옆에 있던 TV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리모컨을 찾아 전원을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TV에 다가가는 순간 화면이 저절로 켜졌습니다. 파란 화면이 깜빡이더니 재생 중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태호가 리모컨을 찾아 TV를 끄려 했지만 리모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손이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죠.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휴대폰이 하나둘씩 들려졌습니다. 누군가는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이미 가족 단톡방에 실시간으로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복순이 상석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복순에게로 향했습니다. 복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숨길 수 없다. 그 선언이 떨어지는 순간 식당 전체가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미정은 출입문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망칠까 하는 생각이 스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복순의 다음 말이 그녀의 발을 묶어버렸습니다.
큰 며느리, 끝까지 서 있어. 미정의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도망칠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상태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순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3년간 치매인 척 연기해온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억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수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 나왔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함께 맞서겠다는 무언의 다짐이었죠. TV 화면에서 영상이 본격적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타났고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하객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추고 오직 복순의 목소리만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내가 치매인 척한 건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한 거다. 그 한마디에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치매인 척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 연기를 하셨다는 건가요? 여기저기서 의문의 목소리가 솟아올랐지만 복순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복순이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수첩이었지만 그 안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순은 수첩을 펼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지난 3년간 기록한 거다. 누가 언제 뭘 했는지. 하객들이 고개를 빼고 수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몇 월 며칠 큰 며느리 거실에서 TV 시청, 작은 며느리 새벽 4시 전 부침, 몇 월 며칠 큰 며느리 약봉투 챙김 없음, 작은 며느리 병원 동행. 그런 기록들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수첩의 한 페이지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다. 서류가 사라진 날. 복순의 손가락이 특정 날짜 위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미정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내 가방에 서류 봉투가 들어갔다. 미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금세 표정을 추스르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보험 서류였어요. 어머님, 보험 정리하려고. 복순이 미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농지 서류. 그게 보험이야? 미정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손이 어쩔 줄 몰라 허공을 헤맸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 효부라고 칭찬하던 사람들의 눈빛에 의심이 깃들었죠. 복순이 USB를 TV 옆 단자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잠시 깜빡이더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미정과 태호의 통화 장면이었습니다. 미정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말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죠. 후견인 잡고 명의부터 옮겨야지. 치매 진단서 나오면 쉬워.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후견인을 잡아서 명의를 옮긴다니 시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구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영상이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엌 장면이었습니다. 새벽 어스름한 조명 아래서 수진이 프라이팬 앞에 서 있었고 미정이 내려와서 수진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야, 내 자리 알아. 그 말투에는 경멸과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미정이 전이 담긴 쟁반을 들어 올리더니 바닥에 쏟아버리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노릇하게 붙여진 전들이 바닥에 널브러지고 수진이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미정을 효부라고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복순이 다른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수진이 새벽에 전을 부치는 사진, 미정이 낮에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사진, 시간대별로 정리된 사진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일하고 누가 놀았는지 사진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죠. 태호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지금까지 아내의 말만 믿고 어머니를 치매 환자 취급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태준이 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이게 가족이야?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눈빛에서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것을 보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객 중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고 소곤거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저랬어? 효부인 줄 알았더니. 그 말이 퍼지면서 미정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은 태호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저건 오해예요. 하지만 아무도 미정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영상이라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미정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자신감마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천천히 수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수진의 손등을 가리켰습니다. 붕대가 감긴 손등, 그 아래로 화상 자국이 비쳐 보이는 손. 수진은 내 손을 봤다. 그 손이 가족이다.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칠순 노인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감정이 담긴 목소리였죠. 하객들의 시선이 수진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붕대 아래로 비치는 벌건 자국, 아물지 않은 상처. 그 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집안을 위해 일했는지, 누가 새벽마다 부엌에 섰는지. 미정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재산은 장남한테 가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그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고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쌓아 올린 효부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복순이 불렀던 변호사였죠. 변호사는 복순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복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다시 술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변호사까지 왔다니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번지는 건가?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공증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미정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공증까지 마친 서류가 있다는 것은 이제 와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잔치의 흥겨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고 무거운 공기만이 떠다녔습니다. 미정은 이제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복순이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시작하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공증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유언장 효력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미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미정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치매 환자가 쓴 유언장은 무효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필사적인 외침이었죠. 하지만 변호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신감정서입니다. 유언장 작성 시점에 어머님의 인지 기능은 정상 범위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공식 문서였죠.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과 함께 검사 결과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인지능력 검사 정상, 기억력 검사 정상, 판단력 검사 정상, 치매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도 있습니다. 경미한 건망증은 있으나 치매 수준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죠. 미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자신이 확신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라서 그래서 자신이 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태호가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죠. 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였어? 미정이 남편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미정은 결국 방어적으로 되받아쳤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집을 지켜? 당신은 뭘 했는데? 미정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안을 위해 무엇이든 하려 했는데 왜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는 항변이었죠. 하지만 그 말은 하객들의 동정을 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운 시선만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태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남으로서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수진의 손등에 감긴 붕대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하얗게 빛났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당황해서 말렸습니다. 여보, 여기서 그러지 마. 하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어갔습니다. 하얀 붕대 아래로 벌겋게 부어오른 화상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물집이 잡혔다 터진 흔적, 껍질이 벗겨져 새살이 돋은 자국. 수진의 손등에는 3년간의 고생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게 3년입니다. 그 한마디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가리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마다 전을 붙이면서 생긴 화상, 기름이 튀어 생긴 자국, 한 번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처, 그 모든 것이 수진의 손등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던 상처가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난 순간이었죠.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미정이 코웃음을 치듯 말했습니다. 감정팔이 하지 마. 그 한마디가 식당 안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 화상 자국을 보고도 저런 말이 나오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는 눈빛들이 미정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태준이 미정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형수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사과해. 미정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시동생이 자신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다니. 미정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사과하면 뭐가 달라져? 미정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될 리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완고함이 미정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달라져. 너는 이제 여기 설 자리가 없다. 복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3년간 치매인 척하며 모든 것을 지켜봐온 노인의 선언이었죠. 미정은 그 말에 숨이 막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호가 미정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아내의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태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내를 감싸기는커녕 자신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듯한 몸짓이었죠. 미정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방금까지 효부라며 칭찬을 쏟아내던 하객들은 이제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통쾌함도 아니었고 안도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구나 하는 쓸쓸함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복순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해. 수진은 시어머니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라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복순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말라고,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내라고.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무대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마이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크가 놓인 스탠드 앞에 서자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에게로 쏟아졌습니다.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얼굴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상석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시어머니 복순. 수진은 복순의 눈빛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괜찮다 말해도 된다 라고 격려하는 눈빛이었죠. 수진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재산이 아니라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3년간 숨죽여 참아왔던 모든 것이 그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지난 3년간 모아온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죠. 시어머니 치료비, 약값, 병원비, 자신의 돈으로 낸 것들을 날짜별로 정리해 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봉투를 변호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치료비 영수증입니다. 제가 낸 겁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받아 안의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영수증이 수십 장 날짜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메모를 했습니다. 수진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큰 집에서 사라진 서류가 있습니다. 어머님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농지 관련 서류. 수진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는 의문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수진이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서류들이 어디 있는지 형님이 제일 잘 아시죠?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손이 어쩔 줄 몰라 허공을 헤맸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준이 형 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형, 이제 엄마를 돈으로 재지 마. 태호가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죠. 어릴 때부터 형을 따르고 형 눈치를 보며 살아온 동생이 처음으로 형에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았죠. 장남으로서의 권위, 형으로서의 체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호가 미정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멈춰. 미정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 절망이 번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면 나는 끝이야.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는 필사적인 절규가 담겨 있었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수진이 미정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끝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형님이 만드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목소리였죠. 복순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유언 조항을 읽어주세요. 변호사가 공증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귀가 변호사의 입에 집중되었죠.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배 조항이 하나씩 읽혀나갔습니다. 농지는 작은 아들 태준에게, 예금은 두 아들에게 균등 분배, 그리고 마지막 조항. 큰 며느리 미정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그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미정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3년간 노렸던 재산, 후견인이 되어 가져오려던 모든 것. 그 어느 것도 미정에게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서류 탈취 시도는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미정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저앉으려다 겨우 균형을 잡았지만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태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태호에게로 향했습니다.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 복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하객들 사이에서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장남이, 이 집안의 큰아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지만 복수는 쉽게 아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복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알았으니 됐다. 태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안에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도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하객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그 말에 복순이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여주는 솔직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복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인정은 빼앗는 게 아니라 쌓는 거다. 미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복순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자신은 인정받으려 했던 게 아니라 인정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미정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등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이 손 앞에서 하세요. 수진의 손등에는 아직도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새벽마다 전을 붙이면서 생긴 흉터, 한 번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처, 그 손이 3년간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수진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 손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자신이 바닥에 쏟아버린 전을 다시 붙이느라 대인 손, 새벽마다 기름 튀는 펜 앞에 섰던 손, 미정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당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정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났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식당에는 가족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빛이 물들어가고 있었고 식당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테이블과 빈 의자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순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자 복순은 수진의 손을 꼭 쥐고 식당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노을빛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태준이 아들 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우가 아빠를 올려다보자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거우면서도 어딘가 후련해 보이는 표정이었죠. 시우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태호는 홀로 남아 정리되지 않은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빈 접시들, 남은 음식들, 구겨진 냅킨들. 성대하게 시작했던 칠순 잔치의 잔해였죠. 태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하객들 사이를 지나 출입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방금까지 악수하고 포옹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리거나 모른 척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효부라는 타이틀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의 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수진이 부엌 불을 켰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3년간 숨죽여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하루였죠. 수진은 싱크대 앞에 서서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태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부엌 근처에도 오지 않던 남편이 오늘은 직접 앞치마를 메고 설거지통에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뭐해요? 태준이 설거지통을 들고 싱크대 앞에 서며 대답했습니다. 설거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수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 동안 혼자서 부엌에 섰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옆에 아무도 없었는데 오늘은 남편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시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수저통을 들고 있었죠. 시우가 식탁에 수저를 가지런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상 차릴게. 수진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3살 아이가 엄마를 돕겠다고 나선 것이었죠. 시우의 눈빛이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거실에서 휠체어 소리가 났습니다. 복순이 주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복순은 주방 의자에 앉으며 수진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붕대가 풀린 손등, 아직 아물지 않은 화상 자국. 복순이 말했습니다. 내 손, 이제 쉬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쉬어도 된다는 말,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수지는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치료비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수증이 가득 든 봉투였죠. 수지는 그 봉투를 서랍에 넣고 잠금 장치를 채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겨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변호사가 보낸 문자였죠. 등기 이전 완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이 안전하게 정리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수진이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시우의 학원비 통장을 깨서 치료비를 냈기 때문에 한동안 잔액이 바닥이었죠. 하지만 화면에 뜬 숫자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복순이 치료비를 갚아준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숫자를 보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숨 돌릴 수 있는 숫자를 본 것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순이 거실 TV로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복순이 TV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런 큰 며느리는 벌 받아야지. 태준이 옆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드라마를 보며 저런 말을 하시다니. 그 웃음소리에 수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이 마음에 걸렸을 텐데 이제는 그냥 웃을 수 있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다 같이 해요. 그 한마디에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도 시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이 냉장고에서 메뉴판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서 메뉴를 정하고 혼자서 장을 보고 혼자서 음식을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진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명절 메뉴 회의 할게요. 태준이 의자를 끌고 앉았습니다. 시우도 옆에 앉았습니다. 복순도 휠체어를 끌고 식탁 옆으로 왔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메뉴를 의논했습니다. 무엇을 만들지, 누가 무엇을 담당할지 함께 정했습니다. 수진이 찬장에서 전 부치는 펜을 꺼내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손등에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마다 이 펜 앞에 서서 기름에 데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손등의 흉터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다시 찬장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전 말고 다른 걸 하자.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가 그래요, 엄마라고 대답했습니다. 복순도 웃으며 좋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혼자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손에 화상을 입으면서까지 전을 붙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3년간의 긴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손등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흉터는 상처가 아니라 수진이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수진은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 태준, 아들 시우, 시어머니 복순, 모두가 식탁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 때 함께 짐을 나눠지는 사람들,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 그것이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감사 인사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믿어주셔서, 남편이 마침내 일어서 주셔서, 아들이 엄마 곁에 있어 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정의 화목은 밥상 위에서 시작된다. 함께 먹고 함께 일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요. 오늘 사연 속 수진도 3년간 홀로 새벽 부엌에 섰지만 결국 진심은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첩에, 남편의 눈에, 아들의 마음에 모두 담겨 있었죠. 살다 보면 내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쏟은 정성은 반드시 누군가의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당신의 손을 보는 사람이 분명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